예, 안녕하십니까. 관리비 고지서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이승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그거를 은행에 가셔가지고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관리비 고지서의 내용이 뭔가 하고 평상시에 상당히 궁금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의 순서는 집합건물의 유지관리,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관리사무소에서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할 때,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회계가 일반 기업의 회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비의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비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법률 조항들과 그 다음에 관리비 47개 항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제안한 관리비 47개 항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관리비 부과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통합정보마당 관리비 조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건물과 주택법과의 관계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된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집합건물법은 사법으로서 소유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중이 작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외신에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은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바로 주택법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뭐냐 그러면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의 예치금, 장기수정 계획,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리모델링, 회계감사의 의무와 특히 회계서류 작성, 보관 의무 이런 것들은 주택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집합건물법에서 활용하라 이렇게 지금 질의외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현재 우리 집합건물에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관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인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는 의결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인들의 권한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요 네 가지 사항인데 첫 번째가 공용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공용 부분을 유지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관리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 관리비를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을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청구하고 어떻게 배분해서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행위, 이게 바로 집합건물의 회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관리단 대표에서 재판상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내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인데 집합건물 쪽에서 보면은 모든 관리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소유자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관리단 집회가 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면은 이 회의 소집이 정적수 미달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반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회의 소집을 하는데 회의 소집 여기 보시면은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관리위원회가 바로 뭐냐 그러면 관리단 집회와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관리위원회, 대표기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관리규약이 있어야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약을 설정하려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관리단 집회에서 4분의 3 내지는 5분의 4의 어떤 의결 종족수에서 의결이 돼야만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규약이 현재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법적 뒷받침이 없는 관리규약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소유자의 4분의 3 내지 5분의 4의 의결 동의를 받지 못한 관리규약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약간의 그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이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려면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관리위원회가 대표기구인데 대표기구는 규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기능은 관리규약에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게 되어 있고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서 어떤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의 한 일은 뭐냐 그러면 공용부문의 유지관리, 그 다음에 관리비 징수, 사용, 그 다음에 재판상 어떤 하는 행위라든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렇게 단지 안의 청소라든가 안전관리, 이 모든 것을 관리인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비가 무엇이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가 뭐냐 그러면 공용 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관리비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비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면은 관리비 속에는 바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비 특징이 뭐냐 그러면 먼저 지출을 합니다. 이번 달에 사용한 비용을 지출된 금액만큼만 다음 달에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썼는데 다음 달에 1,050만 원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950만 원을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0만 원을 썼으면은 1,000만 원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쓴 것만큼만 부과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비라는 게. 그리고 이 일반 기업처럼 이익을 창출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관리비 고지서에 대해서 맛보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관여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관리사무소에서 공용 부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 직원들의 나가는 급여라든가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뭐 퇴직금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이 급여가 정해지게 되면은 이 4대 보험과 식대 해가지고 이 가지를 복리후생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원들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유지할 수 있는 비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고정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가는 약간의 변동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고 보시면은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 일반 관리비 아까 보셨고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는 거의 용역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고정적이다. 고정적인 비용이 나간다 볼 수 있고, 요게 생활 폐기물은 바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니까 이것도 거의 뭐 고정되어 있다. 요거는 돼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는 뭐 사용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사용료. 요거는 바로 별도로 부과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집합건물, 우리 빌딩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어떤 한 달 동안에 쓴 비용을 바로 뭐냐 그러면 발생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어떤 관리비를 썼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총액이 바로 이 발생 비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발생 비용이 여기 보시면 3,783만 4,478원이 나왔는데 요거를 전산 처리하다 보면은 요렇게 금액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552원을 더 부과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552원을.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요거는 고지금액, 부가금액이다 그래요. 요 차액분이 바로 부가차익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러한 차이가 있다. 요거는 전산에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끝전 처리할 때 나오는 그 단수 처리할 때 나오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리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왜 설명드리냐 그러면은 바로 이 건물에서는 공용 부분을 유지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이게 가장 많은 인건비 외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잠깐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물이 뭐냐? 건물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이 건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주상복합의 건물이라는 거는 아파트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각종 연립주택들이라든가 이러한 주상복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합건물이라고 그런다. 집합건물 그러면 이 영어로 말하면은 건물은 빌딩이다 이렇게 빌딩.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집 건물 속에는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전용 부분은 누가 관리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유자, 거기에 살고 있는 구분 소유자, 소유권을 가진 구분 소유자가 관리한다 이런 얘기. 여기 출입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만은 그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 알 텐데요. 페인트 공사를 하시게 되면은 페인트 공사 하실 때 보면은 페인트 해줄 때 현관 출입은 바깥쪽만 칠해주고 안쪽은 칠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쪽만 칠해준다는 게 뭐냐 그러면 거기까지가 바로 공용 부분이고 그 안쪽은 그냥 전용 부분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가 같으면은 바로 그 문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이 전용 부분이고 바깥 복도부터는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건물을 관리할 때는 공용 부분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용 부분이 뭐냐 그러면 벽이나 기둥이 슬라브도 있지만 실제 승강기,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런 각종 시설들이 바로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공용 부분을 유지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관리비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건물은 누가 관리하는가? 집합건물은 누가 관리하냐 그러면 바로 원래는 소유자가 전원이 이 사람들이 집합건물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전문가에 줘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두어 공용 부분을 관리를 위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관리사무소는 바로 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바로 관리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 그러면 전유 부분은 소유자가 이거를 직접 관리해야 돼.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공용 부분은 그 규모가 크고 또 시설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이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하면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다. 왜냐 그러면 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 비용,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걸 관리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누가 하냐? 사용자 전원이, 거기에 사용자 전원이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 전원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 방법은 누가 결정하느냐? 관리 방법은 뭐냐 그러면 바로 뭐예요? 소유자가 관리해요. 구분 소유자들이 결정을 짓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위탁 관리할 것이냐, 자치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모든 거 소유자들이 결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탁 관리할 경우에 이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위탁관리사의 직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건물은 항상 24시간 가동되고 있어요. 건물이 만약에 건물이
무생물처럼 살아있지 않다면은 승강기가 마비될 거고 냉장만 급수, 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전기시설, 정화조 모든 게 다 마비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건물은 죽은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정비하지 않으면은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거를 점검하고 정비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보시면 이 건물이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늙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럼 노후화가 장기적으로 지나게 되면은 대규모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돈이 바로 뭐냐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미리미리 모아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모았다가 나중에 대비해서 공사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우선 안전점검.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만 봄 되면은 해빙기 점검하고 있죠. 또 여름 되면은 우기 점검하고, 이런 모든 시설물을 안전 점검해야 되고, 승강기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만약 25층 사는 거주자는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이거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는 2년간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안전검사를 해마다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 발전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으면은 3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일반적인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건물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전기 설비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도 정기 점검, 가스 안전공사로부터 정기 점검 받게 되어 있고요. 특히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로 화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과실이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수 설비 잠깐 보시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저수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수질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 같은 경우는 소독은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를 정기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염법 예방법과 관련돼 가지고 이 소독 업무를 또 하게 되어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특히 금융구역 설정이 상당히 관리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방 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밀 점검과 작동 기능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 점검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날부터 그 달에 속한 날부터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그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바로 작동 기능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있던 건물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 여기에 대한 것만 잠시 말씀드리면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은 먼저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피난 경로와 피난 장소를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특히 지하실과 옥상이 거의 대부분 피난 장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복구가 됐다. 복구가 됐을 때, 복구가 된 상황에서도 관리사무소에 안내를 받아서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고 전기나 가스 이런 거를 바로 사용할 경우에는 2차 재해가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